자, 오늘 다룰 책은 이름만 들어도 살짝 긴장하게 되는 책이죠.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입니다. 아마 오늘은 좀 어렵겠는데 싶으실 거예요. 하하, 그렇죠. 철학계에 던져진 폭탄 같은 책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 자료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 같아요. 오, 추리소설이요? 네. 아주 작은 단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든 판을 뒤엎는 거대한 반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설계한 이 언어와 세계의 구조를 한번 탐험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 경계선을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자, 모든 거대한 구조물은 가장 작은 벽돌에서 시작하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의 세계에도 딱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가장 작은 단위, 기본 명제라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네요. 바로 그게 핵심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점은 빨갛다처럼 더는 쪼갤 수 없는 아주 단순한 문장이에요. 네, 비트겐슈타인은 세상이 사물의 총합이 아니라 사실들의 총합이라고 선언하거든요. 사실들의 총합. 그리고 그 사실들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가 원자적 사실이고 그걸 언어로 표현한 게 바로 기본 명제인 거죠. 말씀하신 이 점은 빨갛다가 바로 그런 원자적 사실 하나를 가리키는 그림 같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갖 물건들로 채워진 창고가 아니라 A는 B 옆에 있다, C는 D보다 크다 같은 그런 사실들의 목록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거 재밌네요. 그런데 이 기본 명제들, 이 벽돌들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비트겐슈타인 논리의 대전제입니다.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거요. 맞습니다. 하나의 기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다른 기본 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은 빨갛다는 사실이 저 점은 파랗다는 사실과 논리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그게 바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 막대는 길이가 2m다라는 사실이 참이면 이 막대는 길이가 1m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거짓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히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초기 자신의 생각을 비판하기도 하죠. 그랬군요. 네, 하지만 이 논고의 세계 안에서는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석된 그 궁극의 기본 명제들은 서로 완벽히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마치 레고 블럭처럼요. 레고 블록이요? 네, 빨간 블럭 하나가 있다고 해서 파란 블럭이 꼭 있거나 없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잖아요. 세상은 바로 이 독립적인 사실들의 총합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대전제를 받아들이고 한번 가보죠. 세상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실들의 거대한 모자이크 같은 거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본 벽돌들을 가지고 이제 더 큰 문장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비가 온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처럼요. 이제 조립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기본 명제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복합 명제의 참과 거짓은 전적으로 그 재료가 된 기본 명제들의 참거짓 조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걸 진리 가능성이라고 불렀죠? 네, 맞습니다. P도 참이고 Q도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것처럼요. 이건 거의 기계적인 계산에 가깝네요. 정확합니다. 함수 같아요. 입력값, 그러니까 각 기본 명제의 진리값을 넣으면 출력값, 즉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딱 정해지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조합들을 쭉 탐색하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양쪽 극단에 있는 두 종류의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는 재료가 되는 기본 명제들이 참이든 거짓이든 전혀 상관없이 어떤 조합에서도 항상 참이 되는 문장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동어 반복, 영어로는 토톨로지라고 불렀어요. 그거요?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같은 거?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네요. 비가 오는 세상에서도 이 문장을 참이고 비가 안 오는 세상에서도 이 문장은 참이고 언제나 참이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가 있을까요? 정보요? 글쎄요, 전혀 없죠.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우산을 챙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동어 반복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단언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네. 현실 세계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림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쪽 극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거짓인 문장이겠죠. 그렇죠. 바로 모순입니다. 비가 오면서 동시에 오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요. 이 문장 역시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가능한 모든 현실을 부정해버리니까요. 와, 재밌네요. 가장 완벽하게 참인 문장이랑 가장 완벽하게 거짓인 문장이 역설적으로 세상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하는 텅 빈 문장이라는 거군요. 네. 이거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이 텅 비어있음이 나중에 비트겐슈타인 논의의 심장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유명한 진리 함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모든 복합 명제는 기본 명제들의 진리 함수다. 아까 함수 같다고 했는데 이걸 더 밀어붙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철학사적인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오, 폭탄소는요? 우리가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그리고 이거나 아니다 같은 논리적 연결사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것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관계나 대상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한데요. 그리고라는 건 두 사실이 함께 존재한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그게 전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나 같은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이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그것들은 단지 기본 명제들의 진리값을 가지고 계산을 수행하는 연산의 기호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하하. 그럼 그리고라는 단어가 실제 세상에 대응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을 묘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은 도대체 뭘 붙잡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혁명적인 겁니다. 그리고는요, 더하기나 빼기 기호 같은 거예요. 아, 더하기 빼기. 네, 숫자 2와 3은 실제하지만 플러스라는 기호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두 숫자를 더하라는 명령어, 즉 연산이죠.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P 그리고 Q는 P와 Q라는 사실 그림에 그리고라는 연산을 적용해서 새로운 진리값을 계산해낸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에는 논리적 대상이나 논리적 상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려요.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논리의 뼈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뼈가 아니라 그냥 계산 규칙에 불과했다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문장이 결국 기본 사실들의 참거짓을 계산하는 함수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이게 받아들이고 나면 좀 무서운데요. 어떤 점이요? 그럼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계산 규칙 안에 갇혀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정확하게 연결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말이 이런 연산의 결과물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 자체도 이 연산, 즉 논리가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여기서 그 유명한 말,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가 등장하는 거죠. 와, 정말 소름 돋는 문장이에요.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논의의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이네요. 왜냐하면 그걸 표현할 언어, 즉 논리적 구조 자체가 없으니까요. 네. 우리는 동그랗고 네모난 원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단어들의 조합이 우리 언어의 논리적 문법을 위반하기 때문이죠.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세계의 감옥이자 틀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세상 밖에는 무엇이 있는 거? 같은 질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학자들이 평생을 바치는 질문인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냥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돼라고 잘라버리는 건가요? 좀 허무하게 들리는데요. 허무하다기보다는 질문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질문은 언어의 한계 안에서 던져질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아, 한계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질문이다? 네. 세상의 한계에 대해 말하려면 한계 바깥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건 언어 사용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유아론이라는 개념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유아론이요? 그건 보통 세상에 존재하는 건 나뿐이다 라는 좀 극단적인 생각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이해하죠.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유아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적으로 옳다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비틉니다. 어떻게 비틀죠? 세계가 나의 세계라는 말이 내가 우주에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내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주체, 즉 나는 세계 안에 있는 배우 중 한 명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눈, 세계의 한계 그 자체라는 거죠. 와, 내가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세계의 경계선이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마침내 도달하는 종착점은 어디인가요? 슬슬 처음에 발견했던 그 텅 빈 문장이라는 단서가 다시 등장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논리학의 명제들은 모두 동어 반복이다. 아, 나왔네요. 결국 이거였군요. 아까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다가 항상 참이지만 아무 내용도 없는 텅 빈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논리학의 모든 법칙들이 사실은 다 그런 종류의 텅 빈 문장이라는 거네요. 와, 이건 뭐랄까 철학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들리는데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수천 년간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겠다며 붙들고 있던 논리가 사실은 세상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선언이니까요. 논리 법칙,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고 P이면 Q이다 같은 추론 규칙은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 거죠? 단지 우리 기호 체계, 즉 언어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결국 논리학은 세상의 내용을 담은 책이 아니라 그 책을 묶는 제본 방식이나 문법 규칙에 대한 설명서 같은 거군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다가 날씨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나 와, 아니다라는 논리적 양산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학이 이론이 아니라 세계의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월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초월적이요? 네, 논리학은 세상의 수많은 사실들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술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무대장치, 배경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와, 오늘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네요. 가장 작은 사실의 벽돌에서 시작해서 언어라는 집을 짓는 규칙들을 살펴보고 그 집이 곧 우리 세계의 한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규칙의 총합인 논리학이라는 설계도 자체가 사실은 아무 내용도 없는 텅 빈 그림이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논리학의 명제들은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동어 반복은 그 문장 자체가 스스로 동어 반복임을 그냥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 증명이 아니라 그냥 보여준다? 네, 계산을 해보면 과정과 결과가 항상 같거든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학에는 놀라움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놀라움이 없다. 모든 답이 이미 기호의 규칙 안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이 왠지 좀 슬프게 들리기도 하네요. 모든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아주 잘 짜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같고 거기엔 새로운 창조나 발견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아니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비트겐슈타인이 선을 긋는 지점입니다. 논리와 언어의 틀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이미 주어진 것들의 조합일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마무리네요. 비트겐슈타인은 이 책의 마지막을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유명한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의 구조가 얼마나 엄격하고 기계적인지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 구조가 바로 논리였죠. 네, 그렇다면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것, 즉 이 논리의 틀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윤리적인 가치, 예술의 아름다움, 혹은 삶의 의미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신비로운 것이라고 부르며 침묵의 영역으로 남겨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